전 세계 유명 생물학자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사례에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징그러운 이 생물체들. 먹는데 진심인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해결책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1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레한드로 가르시아입니다. 스페인 비고 대학교의 해양생태학 교수이죠. 우리 갈리시아 해안에는 거위목 따개비, 우리말로는 페르세비스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암석에 단단히 붙어 사는 생물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음식 문화의 일부였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 생물이 골치 아픈 외래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박의 선체나 해양 구조물에 달라붙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한 거위목 따개비는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 생물종을 밀어내고 해양 시설물에 손상을 입히기도 해요. 특히 뉴질랜드와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의 빠른 번식력과 강한 부착력 때문에 해양 생태계와 양식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외래종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자신의 본래 서식지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도입된 생물종들은 종종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죠. 제가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외래종 관리는 주로 제거와 퇴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수십억 유로가 매년 이런 노력에 투입되지만 결과는 항상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페인 북부 해안의 외래 해양생물 분포를 조사하던 중 우연히 한국의 한 연구 논문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논문은 외래종 문제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식재료로 활용한다는 개념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생태계 위협종을 먹는다고? 그런데 논문에 제시된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외래종인 블루길과 베스의 낚시대회를 열고 잡은 물고기를 요리 페스티벌에서 활용했습니다. 남미에서 온 뉴트리아는 황금쥐라는 이름으로 식재료화되어 개체수 조절에 효과를 보이고 있었죠. 우리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갈리시아에서 거위목 따개비는 고급 해산물로 소비되며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조절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외래종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연구실 동료들은 제 관심사를 의아해했습니다. 왜 멀리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그토록 관심을 갖느냐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것이 외래종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외래종 관리 방식에 대한 심층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한국의 연구자들과 접촉했고 그들의 연구 결과와 현장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몇몇 지역에서는 외래종 퇴치와 지역 음식 문화가 결합되어 실질적인 생태계 회복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대학에 연구 지원금을 신청했죠. 문화적 접근을 통한 외래종 관리 한국의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다행히 승인되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한국의 봄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국립생태원의 박지연 박사는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녀는 한국의 외래종 현황을 설명하며 바로 현장으로 안내했죠. 첫 목적지는 낙동강 유역이었습니다. 강변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죠. 처음엔 평범한 레저 활동으로 보였지만 박 박사의 설명을 들으니 이것이 생태교란 어종 퇴치 행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로 블루길과 베스를 낚고 있었어요. 1960년대 말 식용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 물고기들은 빠르게 번식해 토착 어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 어부는 자신이 어렸을 때는 이런 외래 어종이 없었다며 요즘은 토종 물고기를 보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오후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임시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잡힌 물고기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매운탕부터 구이, 튀김까지 다양했죠. 처음으로 블루길 매운탕을 맛보았는데 생각보다 담백하고 맛있었어요. 옆에 있던 지역 주민은 처음에는 이 물고기를 먹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찾아 먹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은 충청남도의 뉴트리아 퇴치 현장을 방문했어요. 남미가 원산지인 이 큰 설치류는 모피 목적으로 수입되었다가
1980년대 방목되며 생태계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습지 식물을 무차별적으로 먹어치워 토착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었죠. 현지 환경단체 활동가인 김영호 씨는 뉴트리아가 한때 보호종으로 오인되어 개체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어요. 지금은 정부가 집중 포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뉴트리아를 식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부 연구자들이 모피나 사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농촌진흥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식물성 외래종 관리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어요. 가시박이라는 외래식물은 주변 식물을 감아올라 질식시키는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그 새싹은 나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가시박 새싹의 영양 성분과 조리법을 연구하여 대중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한 주 동안의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인과 한국 두 나라의 외래종 관리 방식은 확연히 달랐어요. 스페인에서는 주로 기계적 제거와 화학적 처리에 의존했지만 한국에서는 문화적 접근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더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외래종이 단순한 제거 대상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한국의 전통 시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외래종이 실제로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통인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반찬들과 신선한 해산물, 말린 과일들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었죠. 박지현 박사의 안내로 시장 한 구석에 자리한 특별한 코너를 발견했어요. 지구를 지키는 착한 식재료라는 간판 아래 블루길, 베스, 뉴트리아 고기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가게 사장님은 3년 전부터 이 코너를 운영해 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의 캠페인 덕분에 점차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조리법이 중요하다며 블루길은 매운탕이나 튀김으로, 베스는 구이나 찜으로, 뉴트리아는 수육이나 불고기 형태로 요리하면 맛있다고 설명했죠. 흥미로운 점은 이 생태교란 식재료들이 일반 식재료보다 약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부 보조금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꽤 현명한 정책이었죠. 경제적 인센티브가 소비자의 선택을 변화시키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다음 날은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미래 식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외래종 문제와 식문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수업에 참관했는데 학생들이 외래종으로 만든 요리를 직접 시식하며 환경 문제를 배우고 있었죠. 담당 교사는 이런 체험형 교육이 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효과적이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징그럽다며 거부감을 보이던 아이들도 맛을 보고 나면 생각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한국식 환경교육의 특징이었죠. 주말에는 서울 근교의 외래종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이 식당은 전국 각지에서 잡힌 외래종만으로 메뉴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셰프 출신의 사장님은 외래종 요리의 대중화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황금쥐 불고기를 처음 맛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심리적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꽤나 독특한 풍미가 있었죠. 사장님은 뉴트리아 고기가 칠면조 고기와 식감이 비슷하다며 단백질은 높고 콜레스테롤은 낮아 건강식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자랑했어요. 식사 후 사장님과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생태보존 메뉴라는 이름으로 외래종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일종의 착한 소비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연구 노트에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며 스페인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정리했어요. 우리 갈리시아에서는 이미 거의 목따개비를 즐겨 먹지만 다른 외래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거 중심의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었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한국의 접근법이 단순한 먹기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마케팅, 경제적 인센티브, 문화적 수용이 모두 결합된 종합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략은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접근법의 장기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었죠.
다음 단계로 한국의 식문화와 생태계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인터뷰를 계획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생태계와 식문화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매료되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이 남한강 유역을 찾은 날, 지역 어촌계장인 박상철 씨를 만났어요. 그는 30년 넘게 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분이었죠. 박 씨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강에서 메기, 쏘가리, 잉어와 같은 토종 어종이 풍부했다고 회상했어요. 하지만 블루길과 베스가 번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합니다. 토종 물고기의 알과 새끼를 잡아먹는 이 외래어종들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되었죠. 흥미로운 점은 그가 외래어종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증오에 가까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이미 들어온 것,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역 어촌계와 함께 외래어종 요리 교실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이들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특히 그가 개발했다는 베스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된장의 깊은 풍미가 베스의 잡내를 잡아주어 오히려 고소한 맛이 났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식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재료든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과 만나면 새로운 맛으로 재탄생하는 것이죠. 다음 날은 안산의 시와호 인근 습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가시밭과 같은 외래 식물종이 토착 식물을 위협하는 지역이었어요. 환경단체 활동가 이지영 씨의 안내로 습지 정화 활동에 참여했죠. 가시박은 북미가 원산지인 덩굴식물로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해요. 다른 식물을 감아올라 질식시키는 특성 때문에 식물계의 킬러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지영 씨는 가시박의 어린 새싹을 나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직접 채취한 새싹으로 나물을 무쳤는데 아삭한 식감과 은은한 향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토착민들의 지혜가 외래종 관리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자연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새로운 식물이 등장했을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실험하고 적응해 왔다는 것이죠. 한국의 산나물 문화는 이런 적응력에 좋은 예라고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국립생태원의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외래종의 식재료화가 실제로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데이터는 흥미로웠습니다. 외래어종 낚시대회와 요리 페스티벌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지역에서는 블루길과 베스의 개체수가 약 15에서 20% 감소한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또 다른 측면도 보여주었습니다. 외래종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었죠. 여전히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했어요. 토착 어종의 방류, 서식지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스페인의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갈리시아 해안에서도 일부 외래 해조류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접근법에 관심을 보였죠. 특히 지역 셰프들과 환경단체가 협력하는 모델이 스페인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 같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환경 문제에 대한 문화적 접근법의 중요성이었어요. 법적 규제나 과학적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특히 매일 접하는 식탁과 연결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과 외래종의 결합 가능성을 연구하는 식품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을 방문한 날은 제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발효식품연구팀의 한국 전통 발효 기술을 활용한 외래종 가공 연구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외래어종인 베스와 블루기를 된장, 고추장, 간장과 같은 전통 발효 식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특히 베스를 발효시켜 만든 어간장은 맛과 영양 모두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블루기를 활용한 젓갈 형태의 발효식품도 개발 중이었죠. 설명에 따르면 발효 과정은 외래어종의 비린내를 줄이고 감칠맛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는 한국인들이 외래어종을 식재료로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가 스페인에서도 적용 가능할지 궁금했어요. 우리도 엔초비나 올리브와 같은 발효식품 전통이 있으니까요. 오후에는 국립생태원의 연구팀과 함께 외래종의 생태적 영향에 대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생태계 교란 생물의 관리 방안을 논의했어요. 흥미로웠던 것은 완전 제거보다 지속 가능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래종 퇴치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완전한 제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어요. 대신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죠. 워크숍 이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연구자들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한국, 일본, 중국에서 온 학자들과 각국의 외래종 관리 방식을 비교하는 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의 경우 특정 외래 생물로 지정된 종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지만 식재료화는 제한적이라고 해요. 반면 중국에서는 일부 외래어종이 이미 주요 양식 품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그 중간쯤에 위치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법적 규제와 문화적 접근을 균형 있게 결합한 모델이었죠. 이런 균형이 바로 제가 한국 사례에 주목한 이유였습니다. 다음 날은 전남 순천만 습지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외래식물 퇴치와 생태계 복원의 성공 사례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박사님은 10년 전만 해도 이곳이 외래종인 갈대와 돼지풀로 뒤덮여 있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토착식물들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이 외래식물을 활용한 공예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갈대로 만든 바구니와 매트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기념품이 되었고, 이는 주민들에게 부가 수입을 제공하는 동시에 외래종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필드 노트를 정리하며 한국에서의 연구를 종합해 보았어요. 분명한 것은 외래종 관리에 있어 문화적 수용성이 핵심 요소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라도 지역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죠. 한국의 사례는 외래종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접근법은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인천공항 근처 해안가를 산책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스페인의 갈리시아 해안을 떠올렸습니다. 두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생태계와 식문화의 관계를 통해 서로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페인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차례였습니다. 곧 바르셀로나 국제해양생태학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였죠. 발표실은 예상보다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어요. 식문화를 통한 외래종 관리 한국의 사례와 글로벌 적용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유럽의 많은 연구자들은 외래종에 대해 완전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접근법에 익숙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보여주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페인 환경부 관계자는 발표 후 저에게 다가와 추가 정보를 요청했어요. 스페인 남부 해안에서 확산되고 있는 외래 해조류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의 접근법을 검토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 연구가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첫 신호였죠. 컨퍼런스를 마치고 갈리시아로 돌아와 지역 어부들과 레스토랑 셰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외래종의 식재료와 방법을 공유하고 스페인 요리 전통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셰프들은 이미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유명 셰프는 대서양에서 급증하고 있는 외래종 불가사리를 활용한 요리를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셰프는 지중해에서 확산되고 있는 외래개 종류를 스페인 전통 파에야에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죠.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은 외래종의 식재료화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접근법이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하지만 한국과 스페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런 시도가 주로 고급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더 대중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었죠. 워크숍 이후 지원을 받아 외래종 관리를 위한 문화적 접근법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였어요. 각 나라의 식문화와 외래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히 저희 팀은 식문화를 통한 외래종 관리가 갖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정리했어요.
첫째, 지역 식문화와의 조화. 둘째, 경제적 실현 가능성. 셋째, 교육과 인식 개선. 이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한 외래종 관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지중해 외래종 요리책을 출판했어요. 이 책에는 지중해 지역의 10개 외래어종을 활용한 40개의 레시피가 포함되었습니다. 각 레시피는 해당 외래종의 생태적 영향과 함께 소개되어 요리를 즐기는 동시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일 수 있도록 했죠. 책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스페인 국영 TV의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외래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늘어났죠. 한 해가 지나고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생태학 워크숍에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한국의 동료들을 다시 만나 그동안의 발전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이 뜻깊었습니다. 워크숍 마지막 날 박지연 박사와 한강변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제 연구가 한국 내에서도 외래종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학문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귀국길의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외래종 문제는 단순히 생태학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갖춘 복합적인 과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해결책 역시 다양한 분야와 문화의 협력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놀라운 문화적 수용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낯선 것을 거부하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김치, 된장, 고추장과 같은 그들의 발효식품처럼 한국인들은 시간을 두고 외래종마저 자신들의 식문화에 녹여내고 있었어요. 스페인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문화적 유연성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고수하는 동안 한국은 전통을 기반으로 혁신하는 법을 알고 있었죠.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외래종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생태계와 문화 사이의 새로운 다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저의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문화적 지혜를 전 세계와 나누고 싶어요. 결국 지구의 생태 문제는 과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화의 힘, 특히 식탁에서 시작되는 일상의 변화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주었으니까요.